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액에 보겠습니다. 자, 원가액에도 해결과 마찬가지로 그 이론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범위를 보면은 회계급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회계급보다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 추가로 배울 내용이 종합원가 계산 부분이 추가로 배울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회계 1급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원가액에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회계 1급하고 겹치는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다라는 가정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교재 167페이지 볼게요. 167페이지에 원가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회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상기업이 있고 제조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기업은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회사, 이게 상기업이에요. 상기업은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얘는. 자, 근데 제조기업이다.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하죠.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냥. 원재료 등을 구매해요. 만들기 위한 재료나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을 구매해요. 구매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제조하여 얘를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조기업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요, 얘는 제조활동이 들어가요. 제조활동, 만드는 활동. 자, 그러면은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사오니까 차변에 뭐 상품 금액 잡는 게 어렵지 않겠죠. 차변 상품 금액은 준돈이 상품 금액이 되겠죠. 상품의 취득원가는 준돈, 매입가액이 상품 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제조기업의 제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얘는 돈 주고 사온 건 아니고 만들죠.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제품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차변에 오는 제품 금액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들어간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조 원가더라고요. 자, 요 원가에 대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 그거 배우는 회계가 원가액이에요. 지금 167페이지 보시면은 그 상단에 원가의 분류가 있잖아요. 어떤 원가를 분류하는 거냐면요, 제조 원가의 분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제조 원가는 크게 제조 원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원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조 원가하고 기간 원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가, 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입력 하실 때 제조 원가는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그냥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간 원가는 제조와 관련 없는 원가, 제조와 관련 없는 원가가 기간 원가가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제조 원가 뺀 게 기간 원가겠죠. 그래서 얘는 500번대 비용들, 프로그램에서 500번대 비용들이고, 얘는 판관비죠. 판관비나 800번대 판관비, 혹은 영업의 비용 900번대 영업의 비용, 얘가 기간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기간 원가는 제조 원가 이외의 원가, 제조와 관련 없는 원가가 기간 원가가 돼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얘가 아니라 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를 원가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요. 자,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게 1번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솥단지에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요, 초코파이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자, 초코파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원가가 있겠죠. 자, 그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조 원가다라고요. 제조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초코파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비. 그 다음에 재료가 있으면은 이 재료를 가공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 노무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끓여야 되겠죠. 끓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전기세 같은 거.
예, 그걸 제조경비다라고 해요. 이런 원가 요소가 투입이 되면은 자 이렇게 반죽 상태로 있겠죠. 미완성 상태.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있는 물품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공품이다라고 해요.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고, 얘가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예, 제품이 돼요. 완제품. 그래서 미완성 상태에 있는 거는 제공품, 완성이 된 거는 제품. 여기 이제 팔리겠죠. 팔리면 매출원가가 되는데, 자 일단 요걸 아셔야 되겠죠. 제조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노무비, 그 외의 경비를 제조경비,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죠. 네, 이것도 설명을 좀 설명을 드릴까? 네, 좀 칠판이 남네. 여기도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원가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간접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는데, 직접 원가는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 이게 직접 원가이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가 있는데, 간접 원가는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그리고 간접 원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다라고 하고,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다라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빵집이 있는데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만들어요. 자, 팥빵을 만들고 크림빵을 만든다라고 할게요. 자, 팥빵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겠어요? 팥이 들어가겠죠. 크림빵을 만들 때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크림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개별 제품의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더라고요.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 그 만드는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가 직접 원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빵집이 빵을 만들려고 하면 불은 켜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자, 이런 전기세 같은 경우 팥빵에 들어가는 원가인지 크림빵에 들어가는 원가인지 알 수 없죠. 공통으로 쓰이는 원가이죠. 이렇게 함께 쓰는 원가,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함께 쓰는 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간접 원가다라고 해요. 직접 원가는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 간접 원가는 함께 쓰이는 원가가 간접 원가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구분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그 구분에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원자비 있죠?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그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랑 결합을 시켜 볼게요. 자,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재료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다라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 불가능한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빵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팥빵이 있고 크림빵이 있다고 할게요. 자, 팥빵에 팥만 들어가겠죠. 크림빵에는 크림만 들어가겠죠. 개별 제품, 그 제품에만 쓰이는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다라고요. 자, 근데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나 뭐 식용유 같은 거,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거는 같이 쓰잖아요. 팥빵하고 크림빵에 이렇게 공통으로 쓰이는 원가, 공통으로 쓰이는 재료 있잖아요. 요거를 간접 재료비다라고요. 직접 재료비는 그 제품에만 쓰이는 거고, 간접 재료비는 함께 쓰는 거를 간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팥빵만을 만드는 인건비가 있겠죠. 사람이 있겠죠. 직원이 있고, 크림빵만을 만드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직원의 인건비, 팥빵을 만드는 직원의 인건비, 크림빵을 만드는 직원의 인건비,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인건비잖아요. 예, 그거는 직접 노무비가 돼요. 자, 근데 이 빵을 잘 만드나 안 만드나 이렇게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렇게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감독자의 인건비는 팥빵하고 크림빵에 함께 쓰이는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건비는 간접 농업비가 돼요.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니까. 자, 그다음 제조경비는 직접 제조경비하고 간접 제조경비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직접 제조경비는 뭐 실무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조경비는 직접 제조경비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상단에 그림 있잖아요. 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럼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분류해요. 직접 재료비, 그다음 직접 농업비, 그다음 이렇게 간접자 붙은 거는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요 세 가지를 제조 간접비다라고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세 가지 뭘로 분류가 되냐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되겠고, 우리가 앞으로 원가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원가 계산할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앞으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을 합해서 기초 원가 이런 말을 써요. 혹은 기본 원가 이런 말을 써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원가다라고 해요. 그 재료하고 사람, 인건비가 가장 기초가 되는 원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간접 원가다라고, 가공비다라고 해요. 가공비, 가공원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가공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뭐 젓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뭔가 해줘야지 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비용이 있어야지 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합해서 가공원가,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해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다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3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요, 세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원가 행태라고 하는 말이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 원가가 변해가는 행태, 이거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요.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 원가가 변해가는 행태에 따른 분류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이걸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 그 다음에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네 가지 특징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변동비부터 볼게요. 자, 변동비는 말 그대로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 총 원가가 변동하는 비용을 변동비다라고 해요. 이 조업도라고 하는 말은 조업이 진행되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조업도라고 하는 거는 조업이 진행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가 보통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일이 많이 된 거잖아요. 일이 진행된 정도가 조업도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생산량, 혹은 작업시간, 이런 것들이 조업도가 되는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비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차를 한 대 만들어요. 그럼 엔진이 한 개 들어가겠죠. 엔진 한 개당 가격이 1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차를 2대 만들어요. 엔진이 2개 들어가겠죠.
엔진의 총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2만 원이 되겠죠. 차를 3대 만들어요. 엔진이 3대 들어가겠죠. 총 원가는 3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라고요. 변동비. 자, 근데 개당 단가 있죠.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는 만 원이죠. 2대 만들 때 2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만 원. 3대 만들 때 3만 원 들어가니까 개당 단가는 만 원이죠. 한 대당 들어가는 원가는 일정하죠. 한 대당 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이에요. 개당 단가는 일정이다. 그래서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즉 조업도가 증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해요. 이 특징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정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고정비 볼게요. 자,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픽스 코스터인데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총 원가가 픽스, 고정되어 있는 거, 일정한 거를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그 공장이라고 하면은 공장에 월세가 나간다고 할게요. 월세는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를 만들어도 월세는 만 원, 2개를 만들어도 월세는 만 원, 3개를 만들어도 월세는 만 원이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조업도가 변동한다 하더라도 총 원가는 어떻게 돼요? 총 원가는 일정한 거, 요거를 고정비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라는 거. 자, 개당 단가가 만 원이죠. 2대 만들 때 총 원가가 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5,000원. 3대 만들 때 만 원이니까 개당 단가는 3,333원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하죠. 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는 감소다. 그래서 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볼까? 전화국이 있잖아요. 전화국이 있는데 한 명이 있으면, 예를 다시 들게요. 자, 우리가 공연을 한다.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 공연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럼 한 명이 오도 공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100만 원이죠. 한 명이 100만 원을 다 짊어져야 돼요. 2명이 와도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명이 짊어지는 돈이 얼마로 바뀌어요? 50만 원으로 바뀌겠죠. 3명이 와도 100만 원이면은 한 명이 짊어질 수 있는 돈이 33만 3,333원이죠.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아야지, 생산량이 많아야지 그걸 계속 나눠야 되겠죠. 나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는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는 몇 명이 오든 간에 몇 개를 만들든 간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개당 단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를 고정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생산량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총 원가는 얼마로 일정해요? 만 원으로 일정하잖아요. 자, 고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준변동비 볼게요. 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는 말을 써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합해 놓은 거를 준변동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합해 놓은 금액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화요금이에요. 전화요금은 기본요금도 있고 사용요금도 있죠. 기본요금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나가는 요금이잖아요. 얘는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얘는 성격이 고정비 성격이죠. 사용요금이 있는데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요금이잖아요. 얘는 성격이 뭐가 되냐면요, 변동비가 돼요. 자,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용을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전화요금 쓸 때 하나도 안 써도 만 원은 나가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제 사용하면 사용요금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시간 쓰면은 11,000원, 2시간 쓰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준변동비의 특징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해 놓은 비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중고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네, 일정 구간에 이탈할 시 고정비가 증가하는 거.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한데 일정 구간에 이탈할 시 고정비가 증가하는 거. 이걸 중고정비다라고요. 자, 만약에 10개까지 만들 때 포장지가 1개가 필요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포장지 1개의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해서. 자, 그럼 만약에 11개에서 20개까지 만들면은 포장지가 2개가 필요하죠. 그럼 총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2,000원이 들어가겠죠. 자, 21개에서 30개까지 만들 때는 포장지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할게요. 그럼 총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3,00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중고정비다라고요. 10개까지는 무조건 1개가 필요한 거예요. 1개를 더 만들므로 인해서 포장지가 2개가 필요해져 버렸죠. 1개를 또 더 만들면 포장지가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정 구간에서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일정 구간에 이탈할 시 고정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를 준고정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고정비는 원가의 행태가 이렇게 계단형으로 되어 있다. 10개까지는 1,000원을 일정하고 11개에서 20개까지는 2,000원, 21개에서 30개까지는 3,000원. 이렇게 고정비 형태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계단원가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설명을 다 드렸고 그 169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그림이 있죠. 그림은 거기 변동원가, 뭐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중고정원가가 나와 있는데 그 변동원가에서 그림은 왼쪽에 있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고정원가도 그림은 왼쪽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169페이지 하단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관련원가하고 비관련원가가 있죠.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원가예요. 자, 두 번째 매몰원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차후의 의사결정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원가, 회복할 수 없는 원가가 매몰 원가예요. 차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원가가 매몰 원가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취득가가 5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었다고 할게요. 이 건물은 장부가액이 300원짜리잖아요. 자, 이 건물이 불에 탔어요. 불에 홀라당 타버렸어요. 자, 그럼 이 건물을 불에 타기 이전으로 돌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런 걸 매몰원가더라고요. 이 300원 이미 날라간 거잖아요. 차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 건물을 불에 타기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건물을 불에 타기 이전으로 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불에 타가지고 날아간 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원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매몰원가다라고 합니다. 매몰원가는 차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막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미 떨어진 거는 매몰원가예요. 차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떨어진 건 회복할 수 없는 거고, 얘는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걸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본전 생각으로 이건 매몰원가라고 생각 안 하죠. 자, 그래서 매몰원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없어진 원가예요. 없어진 원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거, 그걸 매몰원가다라고요. 차후에 회복이 되는 거는 뭐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 뭐 그러면 그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돈이 추가로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원가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원래 원상태,
원위치로 돌릴 수 없는 거. 예, 그게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예, 포기한 것의 가치 중 예, 큰 거, 예, 큰 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간다라고 하면은 학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이렇게 예를 들지 말게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6천만 원이다라고 할게요. 직장을 다니면 벌 수 있는 돈이 7천만 원. 집에서 용돈 받으면 벌 수 있는 돈이 8천만 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합리적인 경쟁이다라고 하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용돈 받는 걸 선택하겠죠. 자, 그럼 잃어버리는 게 두 개가 있죠. 자, 잃어버리는 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직장 다녔던 게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어떤 걸 하나 선택하면은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잃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용돈 받는 게 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가 돼요? 8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돈 받는 걸 선택해야지 기회비용이 최소화되겠죠. 기회비용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포기한 거, 내가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거, 그게 기회비용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얘 두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기회비용은 더 큰 얘가 기회비용이 될 거고, 얘를 선택하면은 위에 두 가지, 위하고 아래 두 가지 잃어버리죠. 그럼 더 마음 아픈 거는 용돈 받는 거잖아요. 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회계장부 작성할 때, 붕괴할 때 고려했나요? 고려 안 하죠. 붕괴할 때 기회비용 이런 거 안 따졌잖아요. 이거 어디까지는 경제학적인 용어이지 회계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169페이지 하단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170페이지 이론 문제가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